고금소총과 야담.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부 최 씨. 홍주 땅에 최 씨가 살았습니다. 그 용모가 매우 빼어났지만 18배 남편을 잃고는 병들고 눈먼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 씨는 죽기를 맹세하고 개 갈을 거부하며 물깃고 절구질해 그 품삯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간혹 출타하게 되면 음식을 좌우에 늘어놓고 아무 음식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시아버지가 손으로 더듬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효성을 칭찬했습니다. 최 씨의 부모는 딸이 일찍 과부가 되어 자식도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을 돌려 개갈을 시키려고 사람을 보내 어머니 병이 위중하다 고 속여 불러냈습니다. 최 씨는 밥을 지어 시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이웃 사람에게 정성스레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가서 어머니를 배웠는데 아무 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심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20살도 안 되었는데 과부로 수절하면서 의지할 데도 없이 청춘을 허송하니 내 인생이 가련하다 생각했다. 좋은 신랑감을 널리 구해 한 사람을 얻어놓았다. 내일 혼인을 올릴 것이니 싫다고 하지 말거라. 최 씨가 짐짓 그대로 따르겠다 말하니 부모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씨는 몰래 몸을 빼내 집을 나와 시댁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2길인데 20리쯤 가자 두 발이 부르터 한 발자국도 더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고갯마루에 이르니 큰 호랑이가 길을 막고 웅크리고 있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영물이니 제발 내 말을 들어보렴. 그러면서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랐지만 죽을 곳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라면 당장 나를 물려무나. 그러고는 곧바로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니 호랑이가 물러섰습니다. 여러 번 그러다가 홀련 호랑이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연약한 몸으로 깊은 밤 혼자 길을 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태워주려는 거니.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최 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호랑이가 나는 듯 달리니 어느새 시댁 문 밖이었습니다. 최 씨가 내려서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배가 고프겠구나. 우리 집 개 한 마리 먹으렴. 집으로 들어가 개를 끌어와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개를 잡아물고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웃 사람이 전하기를 큰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졌는데 어금니를 갈고 으르렁대니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 그것이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노라 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도와준 호랑이가 아닐까 해 가서 보았습니다. 털색이 비슷한 듯 했지만 밤에 본 것이라 분명치 않아 정확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밤에 나를 업어 데려다 주었던 그 호랑이니. 호랑이가 또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니 마치 애걸하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최 씨는 그간의 이야기를 이웃 사람에게 해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것이 비록 사나운 호랑이이긴 하지만 제게는 인자한 짐승이랍니다. 저를 위해 저것을 놓아주신다면 제가 가난에 가진 건 없지만 호랑이 가죽값은 마을에 꼭 바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효부의 말이니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소. 다만 이 호랑이를 놓아주면 분명 많은 사람을 해칠 텐데 어찌하면 좋겠소. 최 씨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함정에서 꺼내는 법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모두 멀리 피하십시오. 제가 놓아주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말대로 했습니다. 마침내 최 씨가 호랑이를 놓아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최 씨의 옷을 물고는 참아놓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떠났다 합니다. 천대받은 사위, 상국 기천 홍명하는 판서 김자명과 함께
동양위의 사위였습니다. 김공은 일찍 과거에 급제해 명성과 덕망이 드높았지만 홍공은 40살인데도 궁핍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홍공이 가난해 동양이 댁에서 처가살이하고 있었으니 장모인 옹주 이하 집안 사람들이 다 그를 천대했습니다. 처남인 신면 역시 일찍 급제했는데 사람됨이 교만해 홍공에게 더욱 심하게 굴었으니 그를 마치 종처럼 보았습니다. 하루는 홍공이 밥상을 마주했는데 꽁다리 반찬이 보였습니다. 신면이 개에게 그걸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밥상에 꽁다리가 웬 말이냐. 홍공은 다만 웃음을 지을 뿐 조금도 노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양이 많은 홍공이 느끼는 하겠지만 크게 현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들을 꾸짖고 홍공에게 마음을 더 주었습니다. 김자명이 문영 대제학을 할 때였습니다. 홍공이 과거문의 한 형식 몇 편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만할까? 김공은 읽어보지도 않고 부채로 그것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표법료 아니면 표법료. 홍공이 웃으며 도로 거두어 갔습니다. 하루는 동양이가 출타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니 행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신면 영감과 김참판 영감 그리고 다른 재상 몇몇이 풍류를 즐기고 있다 했습니다. 동양이가 물었습니다. 홍생도 자리에 있는가? 홍생은 아랫방에서 주무십니다. 동양이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하는 짓이 해괴하도다. 그러고는 홍공을 청해 오게 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는가? 홍공이 대답했습니다. 재상의 모임에는 유생이 참가하는 법이 아니죠. 더욱이 저는 불청객입니다. 동양이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럼 나와 한바탕 노는 것이 좋겠네. 그러고는 풍악을 울리게 하고 홍공과 실컷 놀다가 그쳤습니다. 동양이가 병이 들어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홍공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술잔을 건네며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할 말이 있네. 이 술을 마시고 나서 내 마지막 말을 들어주게나. 홍공이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하교이신지 모르지만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나서 마시겠습니다. 동양이가 연이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술을 마신 뒤 말하겠네. 홍공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고 동양이도 서너 차례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홍공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동양이는 술잔을 땅바닥에 내던져버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러고는 운명했습니다. 동양이는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말을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홍공은 과거에 급제하고 10여 년 사이 좌의정에 올랐습니다. 숙종조의 신면의 옥사 1651년 김자점의 옥사에 신면이 연루된 일이 일어나니 임금이 홍명하에게 물었습니다. 신면은 어떤 사람이요? 홍명하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면이 평소 자기에게 한 일에 대해 홍공이 유감을 품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준 동양이를 생각해서라도 한마디 말로 신면을 구해 동양이의 지우지감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니 홍공의 일은 정말 탄식할 만합니다. 홍공이 재상이 되고 나서도 김자명은 여전히 문영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경에 올리는 글은 문영이 지어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사륙별 여문으로 지어 먼저 대신들에게 교감을 받고 임금께 보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김공이 자기가 지은 표를 가지고 가서 대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홍공이 부채로 그것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표범여 아니면 표범여인가? 이 또한 속이 좁은 사람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중마고 이익저가 의성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이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갔습니다. 익전은 급히 풍악을 거두고 가명으로 가서 순사를 아련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창전 금이영에 속하는 창고에 돈 5,000냥을 꿔달라고 정해 그 돈으로 보리를 샀습니다. 그때는 풍년이 크게 들어서 보리값이 매우 쌌습니다. 보리는 각 동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고 동임 동리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7월 초저녁에 익저가 잠을 자다 갑자기 깼습니다. 관동을 불러 후원의 풀잎 하나를 따오게 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다음 날 아침에 살펴보니 혹독한 서리가 엄청나게 내려 초목이 다 시들었습니다. 그의 가을 영남 들판은 푸른 풀을 볼 수 없는 적지가 되었습니다. 진휼,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을 시행하니 곡식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초여름에 불과 3, 40전 하던 보리 한 말값이 가을에는 300여 전에 이르렀습니다. 익전은 보리로 진유를 했습니다. 또 보리를 팔아서 빌린 남창전을 다 갚았으니 그것이 바람을 살펴 점치는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익전은 이후 이웃 읍의 원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조연명이 순사로 있었습니다. 익저가 일이 있어 가서 그를 배웠는데 수염과 머리털을 정돈하지 못해 망건 밖으로 헝클어진 머리털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익저가 물러나고 조연명은 수행아전을 잡아오게 하여 익저의 용모를 태만하게 관리한 죄를 꾸짖었습니다. 익저가 다시 뵙기를 청하고 들어가서 사죄했습니다. 하관이 연로하고 기력이 쇠하여 수염과 머리털을 정돈하지 못하고 상관 뵙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죄를 알겠습니다. 제 죄를 알겠습니다. 이러고도 어찌 직분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파직시켜 주옵소서. 조연명이 말했습니다. 존장, 자기 아버지와 교유하는 사람께서는 아까 일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예법상의 일에 불과하니 어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익저가 말했습니다. 하관으로서 상관을 섬기는 예법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하루라도 직분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속히 파직시켜 주십시오. 조연명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익저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사토께서 끝내 허락하시지 않겠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익저가 말했습니다. 사토께서는 기어이 하관으로 하여금 해괴한 거동을 하게 만드시는군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러고는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의 삿갓과 도포를 가져오너라. 익저는 사모관대를 벗고 부신을 풀어 조연명 앞에 놓고서 그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부신을 찾다는 이유로 너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이제 부신을 풀었다. 넌 내 친구의 어린 아들놈이 아니냐? 나와 내 아버지는 중마지우다. 우리는 베개를 함께 베고 누워서 먼저 장가드는 사람이 신부의 이름을 알려주기로 약속했었다. 먼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얻어서 내게 내 어머니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아른거린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고.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대접하기에 이르렀으니 나는 아버지를 잊은 불초자식이다. 수염과 머리털이 헝클어진 것이 상관과 하관 사이의 예법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내 늙어도 죽지 못해.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내 하관이 되었지만 내가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정말 이처럼 하지는 않았을 게다. 너는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다. 익전은 말을 마치고 조연명을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조연명은 반나절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익저가 머무는 곳으로 가서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존장께서 어찌 이런 거동을 하십니까? 시생, 옷 어른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압니다. 제가 지은 죄를 압니다. 제발 사직만은 말아주십시오. 익저가 말했습니다. 하관이 관하에서 상관을 꾸짖고 욕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아전들과 백성들을 대하겠는가.
마침내 익저가 옷을 털고 일어나니 부득이 파지게 개를 올렸습니다. 술수왕 이지암. 토정 이지암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해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술수 등의 학문에 박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앞날의 일도 미리 알았으니 세상 사람이 모두 그를 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둥근 표주박에 두 다리를 묶고 지팡이에 표주박을 하나 더 매달아 바다 위를 평지 걷듯 걸었는데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소산강이나 동정호 같이 경치 좋은 곳도 모두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지암은 사해를 두루 다녔는데 사해에는 5가지 색이 있다 하여 사방과 중앙의 방위를 색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집이 무척 가난하여 아침 저녁 기니를 이어갈 수 없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내당에 앉아 있는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신이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는데 오늘 우리 집 양식이 다 떨어져 곧 아궁이 불이 꺼지게 생겼습니다. 왜 그 신수를 시험하여 이 급한 사정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지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땅히 작은 시험을 해보리다. 그는 여종에게 녹그릇 하나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그릇을 가지고 경영교 앞으로 가면 한 노파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100전을 주고 그릇을 사려 할 것이다. 내가 그릇을 팔고 오너라. 여종이 명을 받들고 가보니 과연 한 노파가 그릇을 사려 했습니다. 여종은 지시받은 대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또 명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서문 밖 시장에 가면 대삭가 쓴 사람이 수저를 급히 팔려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돈으로 수저를 사오너라. 여종이 또 가보니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수저를 사와서 바쳤는데 은수저였습니다. 이지암이 또 명했습니다. 이 수저를 가지고 경기 가명 앞으로 가면 방금 은수저를 잃어버린 하인이 같은 색 은수저를 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 15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테니 팔고 오너라. 여종이 또 가서 보니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15냥을 받아왔습니다. 이지암이 다시 여종에게 한 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릇을 산 노파는 전에 잃어버렸던 식기 대신 녹그릇을 산 것이다. 이제 잃어버린 식기를 찾았기에 녹그릇을 물으려 하고 있다. 내가 가서 물러주고 오거라. 여종이 또 가서 보니 과연 그러하여 녹그릇을 받아왔습니다. 이지암은 돈과 녹그릇을 부인에게 전해 아침 저녁 지을 비용으로 삼게 했습니다. 부인이 돈을 더 불려달라고 다시 청하니 이지암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좋카오. 더할 필요가 없어. 그 신이한 일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시인 노재상. 옛날에 노재상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전원으로 물러나 시와 술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집에는 항상 술동 몇 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담근 술이 처음으로 익었습니다. 산 아래 소 우는 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선비들이 모여 선연에게 제사를 드리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인 제궁이 있었는데 근처에 서생 4명이 그곳에 머물며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갑자기 술을 마시고 취해볼 궁리를 하고 몰래 노재상의 집으로 들어가 술독을 열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술기운이 돌자 호방한 흥이 크게 일어나니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술을 마시는데 시가 없을 수 없지. 4사람이 칠원절구 한 구씩 지어 술독 사이에 써놓고 가는 게 어떨까. 모두 좋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선창했습니다. 진나라 소탈하던 필이부랑이요. 다음 사람이 이었습니다. 천년의 풍류 우리가 이었네. 또 한 사람이 한밤에 훔치러 와도 붙잡아 먹는 사람 없으니 나하니 다음 사람이 마무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산길 달림이 굽어보내 그들은 시를 다 쓰고 나서 흐느적 천천히 걸어 돌아와 제궁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을 살피는 어린 여종이 술독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 소리 질렀습니다. 밤에 술 도둑이 술독에 있는 술을 다 훔쳐 마셨어요. 술독 사이에 글자를 써두고 도망쳤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요. 노재상이 그 소리를 듣고 직접 가서 보니 글자란 술을 훔치며 남긴 시였습니다. 재상은 제궁에 머물고 있는 유생들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바로 그날 술과 안주를 성대히 준비해 내 유생을 불러서 마셨습니다. 유생들은 밤사이 저지른 일을 짐짓 모르는 체하며 술을 마시고 시를 논했는데 웃고 말하는 모습이 잠옷 태연했습니다. 술이 무르익자 노재상이 호련 옷깃을 바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책 읽는 선비인데 어찌 한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술 훔치는 시를 지었단 말인가. 네 사람이 황공해하며 사죄했습니다. 노재상은 시를 지은 사람의 순서를 물어보고는 재미있어하며 온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게나. 옛사람도 이런 풍치가 있었다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도 여기서 일어나는 흥치가 얕지 않다네. 그런데 실한 성정에서 우러나는 법, 내 시험 삼아 자네들 앞날에 있을 빈궁과 영달을 말해보겠네. 진나라 소탈하던 하고 시를 읊은 사람은 필히 병조판서가 될 것이네. 천년의 풍류를 읊은 사람은 관찰사가 될 것이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산길을 읊은 사람은 반드시 노부 70살이 되어 벼슬을 그만둔 대부의 지위에 이를 걸세. 그런데 세 번째 굴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앞날에 대해 말해달라고 감히 청하니 노재상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될지는 묻지 말게나. 자네의 기상으로 보아 대성의 환란을 면치 못할 듯하니 그대들은 꼭 명심해 두었다가 이 사람을 구해주게나. 그러고는 크게 웃으며 흩어졌습니다. 뒷날 네 사람은 모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노재상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노재상의 말을 기억했다가 나머지 한 사람을 구해주었다 합니다. 이비장. 장군 이염의 후손 이비장은 힘이 세고 검술이 뛰어났습니다. 그가 전라 가명에 부임할 때의 일입니다. 금강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어떤 부인도 함께 탔습니다. 배가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한 중이 강가에 이르러 사공을 불렀습니다. 속히 돌아와 배를 대라. 사공이 배를 돌리려 하자 이비장이 꾸짖으며 막았습니다. 그러자 중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인의 가마를 보고는 발을 걷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데 중이 부인을 함부로 희롱하니 이비장은 한 주먹에 중을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꾹 참았습니다. 이윽고 배에서 내리자 이비장이 중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비록 완악한 중이라도 승과 속이 다르고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감히 부녀자를 희롱하는가.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채찍인 철편으로 온 힘을 다해 때리자 중이 즉사했습니다. 이비장은 시신을 들어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비장은 전라 가명에 이르러 감사를 아련하고 금강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나서 막부에 머물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포정문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가 무슨 일인지 물으니 문지기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모르는 중이 찾아와 사또를 아련하고자 해 막았지만 어쩔 수가 없사옵니다. 이윽고 중이 곧장 들어와 마루 위로 오르더니 감사를 배알했습니다. 감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중이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중이 말했습니다. 소승은 강진 사람입니다. 이비장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그건 왜 묻느냐? 이비장은 소승의 스승을 죽였습니다. 소승이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이비장은 상경했다. 언제 돌아옵니까? 한 달 말미를 얻어갔으니 다음 달 열흘경에 내려올 것 같구나. 그럼 그 무렵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자가 설사 높이 나라
멀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제 복수를 면치는 못할 겁니다. 도망가 숨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이비장에게 전해 주십시오. 중은 즉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감사는 이비장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네 저 중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겠나? 이비장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가난해 고기를 거의 못 먹어본 탓에 기력이 굳세지 못합니다. 만약 하루에 큰 소 한 마리씩 한 달 동안 30마리를 먹는다면 저 중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감사가 말했습니다. 그거라면 천금도 들지 않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감사는 고기를 관장하는 아전에게 분부하여 날마다 이비장에게 소 한 마리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비장은 또 황금빛 비단 소매를 단 자줏빛 비단 전복을 요구했는데 감사가 그 또한 허락했습니다. 이비장은 칼 만드는 사람에게 쌍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쌍검은 100번이나 달렸는데 쇠를 자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열흘째가 되어 이비장이 소 10마리를 먹으니 체구가 아주 비대해졌습니다. 20날째가 되어 소 20마리를 먹으니 다시 수척해졌습니다. 한 달이 되어 소 30마리를 먹으니 살찌지도 않고 수척해지지도 않아 보통 사람과 같아졌습니다. 이비장은 바야흐로 날카로움을 비축하고 용맹함을 길러 중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기약한 날의 중이 다시 와서 감사를 아련하며 말했습니다. 이비장이 왔습니까? 이제 막 돌아왔네. 때마침 옆에 있던 이비장이 중을 꾸짖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내 놈이 어찌 이리 당돌하단 말이냐. 중이 말했습니다. 많은 말 필요 없다. 오늘 나와 사생결단을 내자. 마침내 중이 뜰로 내려가더니 바람 속에 접어넣어두었던 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리처럼 빛나는 긴 칼이었습니다. 이비장 역시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비장은 황금빛 좁은 소매를 단 자주색 전복을 입었고 손에는 100번 단련한 쌍검을 들었으며 송곳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해 춤추는 듯하다가 달려들었다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칼빛이 번쩍번쩍하더니 은 항아리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라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아득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구경꾼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앉아서 승패의 결과를 기다릴 따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선혈이 방울방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 중의 몸이 선화당 아래로 떨어지고 머리는 포정문 밖에 떨어졌습니다. 모두 이비장은 무사하다는 걸 알았지만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그림자조차 볼 수 없으니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야 비로소 이비장이 칼을 짚고 내려왔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이겼는지 물으니 이비장이 감사해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사또님의 은덕을 입어 고기를 먹고 원기를 보충했고 또 황금빛 소매를 단 자주색 옷을 입어 중의 눈을 어지럽혔기에 그 목을 능히 벨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사를 그르쳤을 겁니다. 감사가 말했습니다. 중의 머리가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자네는 왜 이리 늦었는가? 이비장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칼의 기운을 한번 타니 고국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서성 선영까지 가서 한바탕 통곡하고 왔습니다. 판서와 기생, 판서 박신규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때 완산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관찰사가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공은 지나가는 유생으로 말석을 얻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도내 병사와 수령도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기생들은 참석한 여러 손님으로부터 왁자지껄하게 오늘날의 어음 비슷한 것인 첩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원과 큰 고을의 목사들은 서로 앞다투어 쌀과 옷감을 지시에 내려주었습니다. 한 기생만이 유독 수령에게 첩을 청하지 않고 박공 앞으로 와서 청했습니다. 박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의를 입은 가난한 선비로서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다가 성대한 잔치에 참석한 것이다. 내게 줄 물건이 어디 있겠느냐? 기생이 대꾸했습니다. 쇠내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의 관상을 보니 귀인상이므로 앞날이 찬란히 형통할 것입니다. 부디 넉넉히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세요. 박공이 웃으며 넉넉하게 제급해 주었습니다. 그 뒤 박공이 완산해 판관이 되었는데 그 기생이 와서 첩을 바쳤습니다. 공이 웃으며 낮은 관직에 있어 다 지급할 수가 없구나 하며 그 밥만 주었습니다. 과연 공이 뒷날 관찰사가 되어 나머지를 지급해주며 물었습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될 줄을 알았느냐?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위 높은 벼슬아치들이 가득한 자리에 공께서는 포의로 참석했지만 공의 거동과 법도가 헝걸차게 빼어나 좌중에서 특출했지요. 묻기생이 첩을 청해 수령들이 앞다투어 후하게 제급하는데도 공께서는 초연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크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